네, 안녕하십니까. 조대호입니다. 이번 시간 전자계산기 구조 7번째 시간이고요.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 주소 지정 방식 그리고 명령 실행과 제어 부분에 대해서 좀 빡빡하게 이번 시간도 진행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전자계산기 구조라는 과목을 접하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까지 내용이 빡빡하고 좀 힘들어 한다는 거 저도 물론 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전자계산기 구조 과목은 총 20점 중에서 한 15점 정도를 목표로 하고 열심히 달려오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15점 정도로 목표를 하면서 과감하게 버릴 건 버리고 그리고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 또 시험에 나오는 부분 위주로 제가 별표를 그려가면서 중요도 부분을 설명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 힘들더라도 열심히 따라오셔서 여러분의 목적을 꼭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이번 시간 학습 내용부터 살펴보면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이 이제 주소 지정 방식과 또 CPU에 대한 연산 그리고 CPU라는 중앙 처리 장치의 어떤 명령 실행과 제어는 또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정리해보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까지 계속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은 컴퓨터라는 이 기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중앙 처리 장치라는 CPU죠. 그죠? 자, 우리 인간으로 비교하면 인간의 두뇌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컴퓨터가 어떤 데이터를 처리하고 일 처리를 하기 위해서 컴퓨터의 두뇌에 해당되는 CPU 내에서 어떠한 일들이 이론적으로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개념을 크게 보시고 코끼리 전체를 보시고 하나 둘 들여다 보셔야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개념을 알게 되겠죠. 그러면 조금 어렵더라도 그 내용이 좀 재밌고 여러분들이 따라오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화면에서 또 빡빡하게 내용을 여러분한테 또 보여드리는데 여러분 교재를 보시게 되면 교재에 이제 주소 지정 방식에 대해서 몇 가지에 대해서 쭉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제가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을 화면에 보여드리는 거고, 여러분 교재랑 화면이랑 비교했을 때 화면에 나타나지 않는 부분은 한 번 정도 읽어봐 주시면 되겠어요. 제가 그 전자계산기 구조 과목에서는 교재 정리를 따로 해드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면서 또 화면을 보면서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고 화면에 나와 있는 부분은 그나마 제가 이 교재를 들여다보면서 교재 내용 속에서 반드시 알아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이 PPT 화면에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밑줄 쳐놓고 별표까지 정리를 하면서 따라와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주소 지정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 교재에 주소 지정 방식, 영어로 하면 이제 어드레싱 모드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주소 지정 방식에 대한 개념이 프로그램이 수행되는 동안 사용될 데이터의 위치를 지정하는 거다. 우리는 지금 CPU라는 그 중앙 처리 장치라는 그 두목, 그죠? 대빵이 뭔가 이렇게 명령을 내리잖아요. 근데 CPU 자체에서는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배웠던 플립플롭이라는 한 비트 기억 소자가 있죠. 그 한 비트 기억 소자를 여러 개를 두고 데이터를 기억했다가 또 클럭 펄스를 쏘면서 그 내용을 잠시 기억을 하면서 어떤 데이터를 처리한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뭐 add, 더하라 라는 어떤 명령을 CPU를 통해서 내렸다고 치면 CPU가 add라는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뭐 어떤 값을 더해야 되잖아요. 그 더할 값들은 CPU 내의 어떤 기억 장치에서는 그 값을 기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항상 뭐가 필요하다? 그쵸? 주기억 장치라는 그 메모리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CPU가 어떤 연산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기억 장치에 저장되어 있는 어떤 데이터를 가져와서 연산을 하고 어떤 명령을 내리고 일을 처리하게 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 주소 지정 방식이라는 개념 자체도 CPU가 어떤 명령을 내릴 때 주기억 장치라는 그 메모리에 어떤 데이터를 찾아갈 때 그 메모리는 항상 주소가 들어있는 거죠. 지금 제가 간단하게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보여드렸던 메모리에 대한 그림을 그냥 간단하게 그려봤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여기가 이제 메모리 주소가 10번지고 뭐 11번지, 12번지, 13번지 메모리에는 항상 이렇게 번지 수가 들어있단 말이죠. 이렇게. 번지 수가. 그러면 뭐 10번째 어떤 데이터가 100이라는 값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 물론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명령을 처리할 때 여러분 아세요? 그 엑셀이라는 프로그램 아시죠? 그 오피스 프로그램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만든 엑셀 프로그램, 또 액세스, 뭐 파워포인트, MS 워드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근데 엑셀 같은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뭐 A열, B열 뭐 잘 안 보이셔도 상관없습니다. 의미만 파악하세요.
뭐 AL, BL, CL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행이 이렇게 있잖아요.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을 아마 한 번도 사용 안 하신 분들이라도 대부분 집에 컴퓨터에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이 깔려있기 때문에 엑셀 프로그램을 더블 클릭하면 하얀색 화면에 이런 모양이 뜰 겁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A1이라는 셀에 10을 입력해 놓고 B1이라는 셀에 20을 입력해 놓고 C1 자리에다가 이퀄 하고 난 다음에 A1 플러스 B1 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값과 여기에 있는 값을 더해서 그 결과값을 여기 나타내라는 의미니까 이 상태에서 엔터를 치면 30이라는 값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죠? 그 의미가 우리 눈에 보이게 하기 위해서 실제로는 A1이라는 주소에 10이라는 데이터가 들어가 있고 저장을 하게 되고 B1이라는 주소에 20이라는 값이 저장이 되듯이 실제 메모리에도 10번지에 100이 들어있고 11번지에 200이 들어있고 이런 식으로 값을 넣어 놓는다는 거죠. 그러면 컴퓨터가 명령 내릴 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것 중에서 OP-코드라는 부분과 그리고 오퍼랜드라는 주소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OP-코드에서 만약에 add라는 명령을 내려라. 그쵸? 이렇게 명령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여기서 오퍼랜드 부분에서 주소 부분이 1주소 방식, 2주소 방식, 3주소 방식 배웠지만 여기서 만약에 뭐 100번지를 찾아가서 아니면 10번지를 찾아가서 그 데이터를 더해라. 그러면 일단 주소부가 하나 있으니까 우리는 어디에 있는 거를 가지고 연산을 합니까? 그쵸? accumulate라는 누산기, 연산의 결과를 임시로 지정하는, 저장하는 공간, 거기에 있는 값과 이 오퍼랜드 10번지에 있는 100이라는 값과 어떻게 add를 해서 연산의 결과를 얻어낸다. 우리가 이렇게 배웠잖아요, 개념적으로. 그죠? 자,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항상 CPU라는 중앙 처리 장치와 그리고 이 주기억 장치 사이에서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주소를 통해서 CPU가 원하는 데이터 값을 주기억 장치에서 가져오고 또 넣어두고 하는 절차를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의미예요. 자, 그 의미를 지금 개념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실제로 여러분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이 주소 지정 방식이라는 게 종류가 이제 암시적, 묵시적 주소 지정 방식과 즉시 그리고 직접, 간접, 또 계산에 의한 주소 지정 방식이 있는데 우선 여러분 시험을 치기 위해서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첫 번째로 알아두셔야 될 것은 다음 주 주소 지정 방식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은 또 관련이 없는 것은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랬을 때 여기 있는 게 뭐 1번, 2번, 3번, 4번은 여기 없는 거 다른 거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쉽게 나온다면. 그래서 여기 있는 명칭들을 정확하게 이제 5가지의 명칭들을 눈여겨봐 두시고요. 아닌 것은 했을 때 맞출 수 있어야 되니까. 자, 그리고 그 외에 구체적으로 시험 문제 나온다면 그러면 내가 CPU와 이 주기억 장치 사이에 데이터를 주고받고 연산을 하기 위해서 주고받을 때 이 주소 방식 중에서 어떤 주소 방식을 쓸 거냐 라고 이제 선택을 할 때 그 설계 시 고려사항이죠. 자, 이 부분 따로 별표 2개 하겠습니다. 자, 설계 시 고려사항이 여러분 책에 역시나 두 번째 이제 챕터로 갈로 2번에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주소 설계 시 고려사항 별표 따로 2개짜리인데 그 첫 번째가 이제 표현의 효율성, 사용의 편리성, 주소 공간과 기억 공간의 독립성.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효율적으로 내가 이 주기억 장치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느냐.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사용이 얼마나 편리하냐. 그 다음에 주소 공간과 기억 공간의 독립성은 따로 갖고 있느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설계를 해서 어떤 주소 지정 방식을 쓸 건지를 결정을 하게 된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이 부분 따로 별표 2개 하면서 다음 중 주소 지정 방식을 설계할 때 고려사항이 아닌 것은 시험에 종종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오답 쪽지에 보시면 오답 쪽지에 이제 주소 설계 시 고려사항에 대한 부분은 따로 안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효율성, 편리성, 독립성을 위주로 잘 정리를 해 두시고 암기해 두셔야 되고 실제적으로 시험에 나온다 그러면 이 전체 이거 전체에 대해서 묻는 문제는 별표를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별표를 일단 3개는 하겠습니다. 3개. 그러니까 여러분 교재에 이제 주소 지정 방식의 종류라는 타이틀에다가 별표를 일단 3개를 하시고 구체적으로 이제 일단 진행을 한다 그러면 그나마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은 두 번째 나오는 즉시적 주소 지정 방식과 그리고 세 번째 나오는 직접 주소 지정 방식 이 2가지에다가 따로 별표를 즉시가 가장 많이 나와요. 요거 별표 2개, 그 다음에 직접 주소 지정 방식 별표 1개 요렇게 쳐놓고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죠. 우선 그 암시적 지금 제가 별표를 이렇게 쳐놨는데 이 암시적 주소 지정 방식이 별표 3개짜리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책에 전체 타이틀 주소 지정 방식의 종류
이거 전체가 주소 지정 방식의 종류입니다. 이거 전체를 두고 별표 3개라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서 이 암시적, 묵시적 주소 방식은 뭐 그렇게 시험에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안 나온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주소를 지정하는 필드가 없는 0번지 명령어에서 스택의 탑 포인터가 가리키는 주소, 오퍼랜드가 주소죠. 오퍼랜드를 암시하여 이용한다. 여러분들이 스택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계속 언급을 했었고 또 데이터베이스라는 과목에서 스택에 대해서 공부를 했지만 스택이라는 것은 어떤 데이터를 넣고 그리고 빼고 넣고 빼고 넣고 빼고 이런 과정이죠. 그래서 리포 구조를 가지고 있고 라스트 인 퍼스트 아웃 리포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스택인데 그런 스택의 중에서 이제 데이터가 꽉 찼을 때 맨 위쪽을 우리가 탑 포인터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탑 포인터가 가리키는 그 주소를 대충 이렇게 추측한다? 그래서 암시하는 방법으로 이용을 하는 방법이 이제 주소 지정 방식 중에서 암시적, 묵시적 주소 지정 방식이다. 이렇게 개념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 시험에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즉시적, 영어로도 잘 봐주세요. immediate, 즉시적 주소 지정 방식인데 말 그대로 즉시잖아요. 바로바로잖아요. 그래서 오퍼랜드 부분의 데이터를 기억하는 방식이고 기억 장치를 접근하지 않는다. 여기 기억 장치가 있어요. CPU가 여기서 명령을 내리죠. 우리가 CPU가 여기서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add라는 명령, 덧셈을 하라. 덧셈을 하라. add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내리고 난 다음에 이 주소를 찾아가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가 10번째 데이터가 100이라는 값이 들어있으면 여기에 10번째라고 넣어놓게 되면 얘가 이렇게 찾아가면서 100이라는 값을 읽어와서 add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즉시 같은 경우는 여기에 주소부가 들어있지 않고 여기 자체에 100이라는 값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주소부 자체에 데이터가 들어있음으로써 즉시 그 데이터를 갖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이 바로 즉시적 주소 지정 방식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퍼랜드 부분에 원래는 이 오퍼랜드 부분에 주소가 들어가야 되지만 오퍼랜드 부분의 데이터를 기억하는 방식으로서 기억 장치를 아예 이 부분을 접근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왜? 여기에 바로 데이터가 있으니까 메모리를 직접 접근할 이유가 없는 거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책에서도 오퍼랜드 부분의 데이터를 기억하는 방식에 줄쳐놓고 따로 별표 하나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책의 3번째 보시면 별도의 기억 장치를 접근하지 않고 CPU에서 곧바로 자료를 이동한다는 말 있죠. 그거 따로 줄쳐놓고 별표 하나 더 해두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제 맨 마지막 4번째 줄에 보시면 메모리의 참조 횟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실행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 실행 속도 빠르다 따로 줄쳐놓고 또 별표 2개 따로 해놓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죠? 자, 그래서 오퍼랜드 부분의 데이터를 기억하는 방식이고 기억 장치를 접근하지 않기 때문에 실행 속도는 엄청나게 빠르다는 사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 문장이 4개의 문장이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상당히 시험에 많이 나왔던 형태고 옳지 않는 것은 즉시적 주소 지정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하면 거기 있는 4개 중에서 3개 하고 다른 거 하나 나왔겠죠. 그래서 오른쪽에 오답 노트도 다시 한번 확인해 줄 수 있도록 오답 쪽지도 다시 한번 확인해 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그래서 이제 즉시적 주소 방식이었고, 이제 3번째는 이제 직접 주소 지정 방식입니다. 자, 직접 주소 지정 방식은 명령어 주소 부분에 유효 주소, 여기 영어 약자가 잘못됐다, 그죠? 인다이렉트가 아니고 이건 다이렉트겠죠. 자, 직접 주소 지정 방식은 명령어 주소 부분에 유효 주소 데이터가 있게 되죠. 주소 부분에 유효 데이터가 있게 되고 데이터의 값의 범위가 제한적이다. 자, 정리를 해보자면, 자, 여기서 역시나 이제 add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죠? 내렸다. 자, 10번째 데이터가 있다. 10번째 가니까 내가 원하는 데이터 100이라는 값이 바로 있더라. 이거예요. 이게 바로 직접 주소 지정 방식이죠. 그래서 명령어 주소 부분에 유효 주소 데이터가 있다. 명령어 주소 부분에 주소를 찾아가니까 바로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바로 첫 번째로 나오더라. 그죠? 자, 요 개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간접 주소 지정 방식은 명령문 내의 번지는 실제 데이터의 위치를 찾을 수 있는 번지가 들어있는 장소를 표시한다. 자, 이건 한 번 더 거쳐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0번지를 가라 하니까 10번지에 100이라는 데이터가 바로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30번지로 가라는 주소가 또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30번지로 가니까 여기에 내가 사용할 데이터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한 단계 거쳐서 찾아가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이 단계로 찾아가서 원하는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형태가 간접 주소 지정 방식이 되겠죠. 자, 책의 설명을 한번 볼까요? 자, 책의 설명의 세 번째 직접 주소 지정 방식은 이제 다이렉트 어드레싱 모드라는 거, 요거 제가 이거 못하니까 요거 빼주시고요. 화면 상에서는. 그래서 다이렉트 어드레싱 모드가 되겠고, 명령어 주소 부분에 유효 주소 데이터가 들어있다는 부분 따로 줄쳐 두시고요. 그래서 명령어의 길이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표현할 수 있는 데이터의 값의 범위가
좀 제한적일 수 있다는 거. 그것도 따로 두시기 바라고요. 간접 주소 지정 방식은 역시나 그 첫 번째 설명이 되고 있는 명령문 내의 번지는 실제 데이터의 위치를 찾을 수 있는 번지가 들어있는 장소를 표시해준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주소로 또 가게끔 그 주소를 나타내주고 있다. 이 말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이런 말 있죠. 기억장치에 최소 2번 접근을 해야 오퍼랜드를 얻을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최소 2번을 접근하는 거죠. 한 번 접근하고 2번 접근하는 거예요. 최소 2번을 접근해야 된다는 사실이 간접 주소의 주소 지정 방식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실제로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를 잘 비교해서 알아두는 부분을 중요하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또 구체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것 중에서는 이 마지막 부분에 있는 이 계산에 의한 주소 지정 방식 부분인데요. 자, 이 부분은 상당히 또 중요하고 또 세부적인 내용을 좀 알아봐야 돼요. 여러분 책에 따로 도표로 따로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개념은 오퍼랜드부와 CPU의 특정 레지스터의 값이 더해져서 유효 주소를 계산한다. 자, 무슨 뜻일까요? 자, 개념은 여기서 역시나 어떤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럼 오퍼랜드부에 어떤 내용을 넣게 되면 여기 있는 이 주소를 10번지를 찾아간단 말이죠. 그죠? 10번지를 찾아가서 여기 있는 값이 만약에 20이라는 값이 있으면 얘랑 더해서 30이라는 값을 만들어서 30번지를 찾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무슨 계산에 의해서 그 주소 값을 변경해서 그 값을 찾아가게끔 만들어주는 게 계산에 의한 주소 방식인데 그 종류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계산에 의한 주소 지정 방식의 표를 잠깐 보도록 하죠. 자, 계산에 의한 주소 방식 중에서 대표적인 게 첫 번째가 바로 이 상대 주소 지정 방식입니다. 자, 상대 주소 지정 방식이라는 것은 유효 주소는 명령어의 주소 부분과 그 다음에 프로그램 카운터 부분을 더해서 내가 원하는 유효 주소를 만들어내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앞서 자, 뭐 모드 비트는 나중에 우리가 뒤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게 될 겁니다. 요 모드 비트라는 게 중간에 하나 있어요. 자, OP 코드에서 명령을 내리죠. add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오퍼랜드에서 어떤 주소를 찾아가게 되는데 첫 번째 이 명령어의 주소 부분의 이 부분이죠. 그리고 프로그램 카운터 부분이죠. 이 부분에 10번지를 찾아가라라고 되어 있어요. 10번지를 찾아가라고 되어 있는데 프로그램 카운터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프로그램 카운터, 우리 지난 시간에 아주 중요하게 배웠던 부분이죠. 저장치에 속하는 레지스터 중에서 프로그램 카운터는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의 번지를 기억하고 있는 곳이 있죠. 그럼 만약에 지금 내가 현재 실행하고 있는 게 10번지를 찾아가라고 하고 있으니까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의 번지 수는 11번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10번지와 프로그램 카운터에 들어있는 11번지를 더해서 21번지를 찾아가서 거기에 있는 21번지에 있는 데이터의 값을 가지고 연산을 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상대 주소 지정 방식은 명령어의 주소 부분의 어떤 주소와 그리고 프로그램 카운터에 있는 주소를 합해서 거기에서 새롭게 생성되는 주소에 따라서 유효 주소를 만들어서 찾아가면 거기에 있는 데이터를 갖고 데이터를 연산을 하게끔 되는 거죠. 자, 왜 이렇게 복잡하게 주소 부분을 자꾸 찾아가느냐면 사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중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메모리거든요. 주기억 장치. 우리가 앞서 앞페이지에서 이렇게 그려놨던 주기억 장치란 말이죠. 자, 여러분 집에 있는 컴퓨터는 크게 지난 시간에 제가 개념 설명을 드렸지만 하드디스크라는 엄청나게 큰 기억 장치가 있어요. 그 하드디스크는 보조 기억 장치입니다. 우리는 이제 다음 시간에 주기억 장치와 보조 기억 장치의 종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배우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 다음 시간을 예습하는 의미에서 설명을 드린다 그러면 주기억 장치는 보조 기억 장치에 비해서 속도는 엄청나게 빨라요. 근데 용량은 보조 기억 장치에 비해서 엄청나게 작아요. 주기억 장치의 용량만 키울 수 있다면, 주기억 장치의 용량만 늘릴 수 있다면 컴퓨터의 속도는 더할 나위 없이 엄청나게 빨리 동작할 수 있지만 현재 이제 과학기술로서 주기억자 용량을 계속 늘리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주기억장치 용량은 보조기억장 용량에 따라가지를 못해요. 그러면 보조기억장치에서 설치되어 있는 것은 여러분 집에 뭐 게임이나 워드나 엑셀이나 파워포인트나 윈도우즈나 이런 덩치 큰 프로그램들이 보조 기억장치에 설치가 돼 있죠. 설치가 돼 있는 상태에서 내가 그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서 바탕화면에 있는 엑셀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보조 기억장치에 있는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이 주기억장치에 로드가 됩니다. 로드가 된 상태에서 CPU가 명령을 내려서 우리가 원하는 작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기억장치는 용량이 작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통 그러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키면 그냥 엑셀 하겠다 해서 엑셀 하면 하나만 띄워놓고 작업하는 거 아니잖아요. 엑셀도 띄워놓고 메신저도 띄워놓고 지금 메신저 끄세요. 네, 메신저도 띄워놓고 또 뭘 띄워놓습니까? 또 뭐 인터넷 창도 하나 띄워놓고 또 그냥 강의 듣기 뭐 그러니까 뭐 재밌는 그죠? 영화 한 편 띄워놓고 모니터 여러 개 설치해놓고 이쪽에서는 영화 보고 이쪽에서 강의 듣고 이쪽에서는 뭐 메신저 채팅하고 그런 멀티플레이어가 있으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렇게 멀티플레이어로 이렇게 작업을 하면 여러분은 그냥 작업하는 거지만 컴퓨터의 CPU는 이제 완전히 미쳐버리죠. 그죠? 컴퓨터 CPU는 뭐합니까? 주인님이 내리는 명령에 따라서 그 명령을 실행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더블 클릭할 때마다 보조기억장치에 있는 자료를 주기억장치에 올려놓고 CPU는 그 주기억장 데이터를 여러분이 시키는 대로 막 데이터를 처리한단 말이죠. 그럼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그러면은 주기억장치에 들어있는 엄청나게 큰 용량이라면 상관없지만 조그만한 그 용량에다가 데이터를 넣었다 뺐다 하다 보니까 그 주소를 막 찾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그 주소를 찾아가는 방식 중에서 이런 방식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론적으로는 지금 공부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컴퓨터를 쓰면서 이렇게 CPU가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안 하고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CPU의 성능은 여기까지인데 여러분이 바탕화면에 수많은 프로그램을 띄워놨어. 그럼 CPU가 나중에는요. 주인님 더 이상 나 일 못하겠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일을 못하겠습니다. 하다가 컴퓨터가 멈춰버리는 거야. 그때 여러분들 뭐합니까? 컴퓨터가 렉 걸렸다. 컴퓨터가 다운됐다. 이런 말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얘기가 딴 데로 가려 하는데 할 얘기는 합시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만약에 게임을 좋아한다. 그러면 게임 중에서는 3D 게임, 무거운 게임들 있잖아요. 그런 무거운 게임들을 로드 시킨다는 것은 여러분 집에 보조기억장치에 무거운 게임을 설치해 놓고 게임을 더블 클릭하면 그 보조기억장치에 들어있던 그 게임이 주기억장치에 로드되면서 여러분이 게임을 하고 미사일을 쏘고 어떤 뭐 집을 만들고 이런 과정 속에서 CPU와 메모리는 계속 데이터를 주고받다가 너무 이제 큰 이제 3D 게임이 돌아가다 보면 컴퓨터가 멈추거나 다운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CPU의 그 성능을 느린다든가 메모리 용량을 증가시킨다든가 요즘은 또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또 3D를 표현해야 되니까 그래픽 카드 자체에도 CPU가 들어있어요. 그걸 우리가 GPU라고 얘기를 하죠. 그 GPU의 용량을 또 느린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경우를 만들어서 이제 게임을 하기도 하고 합니다. 물론 이제 게임을 안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게임이 가장 많은 그 소모를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엑셀이나 파워포인트나 인터넷 정도 하는 데 있어서는 그만큼의 어떤 하드웨어적인 어떤 업그레이드가 필요는 없겠지만 내가 지금 왜 이걸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CPU와 주기억장치의 정보를 계속 주고받고 연산을 하기 위해서 어떤 주소 지정 방식을 이용을 해서 최대한 빠르게 CPU가 주기억장치에 있는 내용을 가져와서 연산을 하고 계산을 해내느냐. 그 부분에서 지금 계산에 의한 주소 지정 방식 중에서 상대 주소 지정 방식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잡은 거예요. 그쵸? 자, 상대 주소 지정 방식은 명령어의 주소 부분과 프로그램 카운터라는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의 번지가 들어있는 그 주소를 더해서 새로운 주소를 찾아가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명령어 자신의 기억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데이터의 위치를 지정하는 방식이다. 상당히 중요한 얘기고요. 별표 따로 2개 하겠습니다. 상대 주소 지정 방식. 계산에 의한 주소 지정 방식이에요. 문제가 쉽게 나온다면 다음 중 계산에 의한 주소 지정 방식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은 1번 상대 주소 지정 방식, 2번 베이스 레지스터 주소 지정 방식, 3번 인덱스 레지스터 주소 지정 방식, 4번 다른 거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3가지 명칭 같이 알아두시고요. 나머지 2가지는 크게 어려움 없어요. 물론 구체적인 이론을 설명드리기에는 좀 복잡한 부분은 있지만 시험에 나오는 거 위주로 말씀을 드린다면 키워드만 기억해 두세요. 베이스 레지스터 주소 지정 방식은 말 그대로 명령어의 주소 부분과 베이스 레지스터 부분을 더해서 유효 주소를 만들어낸다는 거고, 인덱스 레지스터 주소 방식은 역시나 명령어 주소 부분과 인덱스 레지스터 부분을 더해서 만들어낸다는 거죠. 근데 상대 주소 지정 방식은 명령어 주소 부분과 상대 주소 지정과 더해서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따로 외워야 된다는 거죠. 프로그램 카운터. 우리가 뭐라 부르죠? 따로 줄여서 PC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 말하는 PC가 퍼스널 컴퓨터의 약자가 아닙니다. 프로그램 카운터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제어 장치에서 가장 중요한 레지스터인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의 번지를 기억하고 있는 프로그램 카운터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계산에 의한 주소 지정 방식의 종류 3가지를 키워드 위주로 여러분들이 암기해 두시고요. 자, 여러분 교재 맨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리엔트란시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게
과거에 한번 나왔었어요. 시험에. 기사에서 한 2번 정도 나왔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용어를 넣어놓은 거기 때문에 한 번만 읽어볼게요. 한 사람 이상의 사용자들이 그죠? 동일한 명령어를 동시에 실행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게 이제 키워드입니다. 한 사람 이상의 사람이 같은 명령어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인덱스 레지스터와 간접 번지 이용 방법으로 이제 이용을 하게 된다는 거 한 번 정도 읽어봐 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러분 그 주소 지정 방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했고요. 이제 다음 챕터로 넘어가서 이제 연산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연산. 자, 연산이라는 부분. 자, 화면이 갑자기 번쩍했어요. 그죠? 자, 연산이라는 부분은, 자, 어떤 부분인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연산이라는 부분은, 논리 연산과 또 산술 연산, 그리고 이제 주요 또 연산 기능 쭉 나와 있는데, 이거는 크게 어려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만 체크를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서는 CPU가 어떤 연산을 통해서 데이터를 주기억 장치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와서 연산을 하고 그 결과물을 도출해주는 그런 형태로 우리가 진행을 했다는 얘기죠. 그 중에서 이제 연산의 종류가 논리 연산, 산술 연산인데 이미 우리가 다 배웠던 거예요. 그죠? 논리 연산은 연산의 대상 결과가 이진수니까 0 또는 1값 중에 하나를 취하는 연산이다. 그래서 숫자를 제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비수치적 연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험 문제에서 쉽게 나온 것은 다음 중 수치적 연산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은, 비수치적 연산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은, 또 속하는 것은, 이런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됐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알아요. 우리가 move나 not, and, or 이거 전부 다 논리 연산, 우리가 논리 회로에서 배웠던 거잖아. 논리 회로에서 배울 때는 뭐 예를 들어서 하나를 선택한다 그러면 AND 회로, 이게 D자 모양으로 된 게 AND 회로죠. AND 회로 입력이 AB가 들어가서 결과물 F가 나온다 그러면 이 AB가 들어가는 것은 이진수의 00, 01, 10, 11이라는 네 가지의 경우의 수가 들어갔을 때 이 X의 결과값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진수의 경우에 따라서 그 결과물을 도출하는 거기 때문에 수치적인 부분이 아니라 논리 회로의 어떤 결과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이 켜지냐, 꺼지냐 이런 부분이죠. 뭐 move는 이동하는 부분 마찬가지고요. or는 논리 합을 의미하는 거고, 이따가 이제 논리 shift와 rotate에 대해서도 잠시 언급을 드릴 거지만, shift는 이제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그런 부분을 나타내는 거죠. complement는 보수고요. 그 다음에 이제 exclusive와 XOR에 대한 얘기, 이런 것들 전부 다 논리 연산에 해당한다면, 실제로 이제 수치를 갖고 연산하는 부분이 이제 산술 연산이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죠. add, 더하기, subtract, 그죠? 빼기, multiply, 곱하기, 디바이드, 나누기. 그리고 산술 시프트는 뭐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왼쪽으로 이동할 경우, 오른쪽으로 이동할 경우에 뭐 2의 지수승계로 이제 뭐 더하거나 곱하는 그런 형태를 만들어주게 되는 거죠. 실제로 숫자가 들어가서 연산이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다음 중 논리 연산에 해당하는 것은, 산술 연산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나왔을 때 틀리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죠? 기본 개념만 이해하시면 충분히 따로 외우지 않아도 맞출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요 연산의 기능 중에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별표 제가 따로 2개 하겠습니다. 주요 연산 및 기능 부분에서. 제가 이걸 왜 별표를 2개 하느냐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 한 3강, 4강쯤에서 우리가 논리회로하고 이런 걸 다 배웠잖아요. 그죠? 그럼 논리회로에 속하는 것 중에서 AND회로가 뭐 하는 거냐, OR회로가 뭐 하는 거냐, 여러분 다 알아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 정보처리 기사, 산업기사를 공부하면서 그 정도야 뭐, 그죠? 3강, 뭐 2강, 3강에서 앞강에서 배웠기 때문에 열심히 한번 공부해봐야 되겠다. 전자계산기 구조가 많이 어렵다 했기 때문에 논리회로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셔서 개념을 아실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논리회로에서 AND회로, OR회로의 차이점은 뭐죠? 제가 강의를 들을 때 AND회로는 직렬회로라고 했어요. 직렬회로. OR회로는 병렬 형태의 회로라 그러면서, 직렬회로에 해당되는 AND회로는 2개의 입력이 00, 01, 10, 11일 때 11일 경우에만 결과값이 1이 나오고 나머지는 다 0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OR회로는 00, 01, 10, 11일 때 1이 하나라도 들어가 있으면 1이 나와요. 00일 때만 0이 나오는 게 OR회로예요. 그런 개념은 다 알고 있죠. 만약에 이진수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1011 더하기 0001이라는 것을 그냥 더하는 게 아니라 AND 연산을 하라.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 그럼 AND 연산을 하라는 얘기는 2개의 입력 상태가 11일 때만 1이고 나머지는 다 0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값이 나와야 돼요. 만약에 얘네 2개를 OR 연산을 하라 그랬다. OR 연산. 이건 더하기가 아니고 AND 연산일 경우 이 답입니다. OR 연산을 하라 그랬으면 둘 중에 하나가 1이 있기만 하면 1이 답이 나와야 돼요. 1이 있으니까 1이고
1이 있으니까 1이고 00이니까 0이고 1이 있으니까 1. 이게 AND의 결과식이 되는 거고 두 개 입력이 이럴 때 얘가 OR의 결과식이 되는 거예요. 이런 개념은 여러분 다 알아요. 그죠? 모른다고요. 모르면 안 돼요. 앞으로 돌아가서 논리회로 강의를 다시 한번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 안단 말이야. 근데 시험 문제에서 만약에 문제가 다음 주 OR 회로의 결과로 맞는 것은 AND 회로의 결과로 맞는 것 이렇게 물어준다면 쉽게 여러분 해결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물어준다는 거죠. OR 회를 다른 말로 Selective Set이라 그러고 XOR는 또 Compare라 그러고 AND 회로는 Masking Operation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용어를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야. 이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외워두셔야 합니다. 반드시 외워두셔야 합니다. AND는 Masking Operation, OR는 Selective Set, XOR는 비교입니다. Compare. 그리고 not은 보수의 의미죠. Complement.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AND 회로의 어떤 결과로 맞는 것은이 아니라 Masking Operation의 어쩌고저쩌고의 결과로 맞는 것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특히 잘 나오는 것은 OR에 이제 Selective Set 연산을 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Selective Set 연산을 했다는 얘기는 무슨 연산을 했다는 얘기야? OR 연산을 했을 경우에 이 말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명칭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중요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AND 연산은 마스크를 이용하여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할 때 씁니다. 그래서 마스킹 오퍼레이션이라 하죠. 그게 뭐다? AND 연산입니다. 그 다음에 OR는 셀렉티브 셋이다. 두 개의 데이터를 섞거나 일부에 삽입한다. 셀렉티브라는 자체가 그 선택한다는 의미죠. 그래서 두 개의 데이터를 선택을 해서 섞거나 일부에 삽입할 때 쓰는 게 OR가 되겠고요. XOR는 compare 비교니까 자료의 특정 비트를 반전시키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되고요. not라는 것은 각 비트의 값을 역시 반전시킬 때 사용을 한다. 자, 여러분 교재도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교재에 보면 또 설명을 한 줄씩 더 해놨어요. 제가 지금 여기 적어 드린 내용은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이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AND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번째 삭제할 부분의 비트를 0과 또 AND 시켜서 또 삭제할 수 있다는 말. 그죠? 0과 AND 시켜서 삭제를 합니다. 그 다음에 OR 같은 경우에는 특정 비트의 1을 셋 시키는 연산입니다. 자, 그렇게 사용한다는 것도 읽어봐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XOR 부분에서는 이제 비교라는 말, compare. 두 번째 이제 compare라는 부분이 산업기사에서 많이 출제가 됐던 얘기고요. 역시나 산업기사에서 이제 3번에 연산에서 오버플로우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것을 검출할 때 사용되는 논리회로다. 오버플로우가 발생했다. 연산을 할 때 오버플로우가 발생했을 때 검출할 때 사용되는 게 역시 XO와 비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NOT, not이라는 것은 당연히 보수를 구할 때 사용하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논리 시프트라는 게 있는데 논리 시프트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한 비트씩 자리를 이동시키는 연산이다.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요. 이따가 이제 그 밑에 여러분 표에 산술 시프트에 대한 얘기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시프트의 개념은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한 비트씩 자리를 이동시키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1011이라는 데이터가 있어요. 자, 요렇게 이제 벽을 딱 만들어 놓고요. 왼쪽으로 한 비트를 이동시키자. 그러면 얘를 왼쪽으로 이렇게 밀어버리는 거야. 얘를 이렇게 살짝 밀어버리면 1이 이렇게 튕겨나가겠죠. 1, 0, 1,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 비트씩 밀려난 거예요. 밀려난 상태에서 남은 자리는 0으로 예를 들어서 0을 채워주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입력받은 것은 1011이었지만 논리 시프트로 왼쪽 한 비트를 시프트 시켜버리면 답은 뭐가 된다? 0110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럼 얘를 오른쪽으로 밀어버리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밀어버리면 1011이 1011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얘는 사라져버리는 거야. 그럼 남는 거 101이야. 그럼 앞에를 만약에 0으로 채워라 해서 0으로 채우게 되면 0101이 된다는 사실. 그러니까 주어진 데이터가 1011일 때 왼쪽으로 시프트 시켰을 때와 오른쪽으로 시프트를 시켰을 때의 그 결과값은 달리 나타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죠? 자, 그 얘기를 이제 논리 시프트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로테이트라고 하는 것은 시프트에서 밀려나가는 비트의 값을 반대편 값으로 입력한다. 다시 말해서 보세요. 아까 얘를 왼쪽으로 시프트 시켰잖아요. 시프트 시키면 얘가 튕겨나갔잖아요. 근데 튕겨나가면서 이 자리가 비어 있었으니까 우리는 0으로 채워줬지만 튕겨나가는 이 얘를 뒷자리로 돌려서 로테이트 시켜서 이 자리를 메꾸자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1011이라는 데이터를 왼쪽 한 비트 시프트
시프트 시켜서 로테이트를 한다면, 그러니까 왼쪽으로 로테이트를 한다면 얘를 왼쪽으로 한 칸 밀어서 떨어지는 이 값을 이쪽으로 채워주는 거니까 그 값은 답은 뭐가 된다? 1011에서 왼쪽 로테이트를 시키게 되면 답은 0111이 되겠죠. 얘가 튕겨나간 얘가 다시 돌아오게 되니까. 오른쪽 시프트 마찬가지겠죠. 오른쪽 시프트에서 얘가 낭떠러지 떨어진 이 1을 다시 앞으로 돌려서 여기 채워주게 되는 거죠. 그쵸? 그게 로테이트의 개념이에요. 이와 관련된 문제는 나중에 기출문제 풀이를 할 때 이런 문제가 나오면 그때 제가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이번 시간에는 시프트와 로테이트에 대한 개념만 정확하게 알아두세요.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산술 시프트가 이제 밑에 도표에 나오는데, 저는 화면이 작아서 다음 페이지 넘겨서 설명을 드리죠. 산술 시프트입니다. 자, 산술 시프트는 여러분 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그대로 화면에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자, 부호 비트를 제외한 나머지 비트만 시프트를 시키는 거예요. 부호 비트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부호와 절대치, 부호와 1의 보수, 부호와 2의 보수에 대해서 저지난 강의죠? 아마 배웠을 겁니다. 그죠? 음수를 표현하는 방법 중에서 뭐 복습하는 의미에서 한번 해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0이라는 숫자를 8비트로 표현한다. 자, 불러보세요. 첫 번째가 부호와 절대치, 그 다음 부호와 1의 보수, 이렇게 적을게요. 부호와 2의 보수로 표현하라. 마이너스 10을 이진수로 바꾸면 얼마죠? 8, 4, 2, 1에서 8 하나, 2 하나니까 10은 1, 0, 1, 0입니다. 그죠? 8, 4, 2, 1이니까 8 하나, 2 하나니까. 그럼 8비트로 표현하라 그러면 얘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만들어야 돼요. 맨 앞에는 부호 비트 들어가야 되죠? 음수기 때문에 뭐 와야 돼? 1이 와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8개의 비트로 이렇게 마이너스 10을 부호와 절대치로 표현했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10을 부호와 1의 보수로 표현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 부호 비트는 그대로 두고 나머지는 다 뒤집어 버리면 되죠. 그쵸? 그럼 부호 비트 1 그대로 놔두고, 자, 앞에랑 헷갈리니까 제가 색깔을 좀 바꾸겠습니다. 색깔을 흰색으로 바꿔서 설명을 드리죠. 자, 자, 그러면 부호 비트는 1 그대로 갑니다. 1 그대로 가고 다 반전시켜버리죠. 1, 1, 1, 0, 1, 0, 1 이렇게. 이게 부호와 1의 보수의 관계죠. 저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복습하는 거니까 긴장하지 말고 들으세요. 또 앞에 강의 다 빼먹고 중간중간에 들어주시는 분들은 또 이 부분 때문에 제가 가슴이 아파요. 제 가슴 아프게 하지 말고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강의 들어달라는 거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1의 보수에서 2의 보수 바꿀 때는 어떻게 하면 되죠? 1만 더해주면 되죠. 여기서 1 더하면 10이 되겠네요. 그죠? 10. 나머지는 그대로 적어주면 돼요. 부호 비트 1 그대로. 그쵸? 마이너스 10을 부호와 절대치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고, 부호와 1의 보수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고, 부호와 2의 보수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부호 비트를 제외한 나머지 비트만 시프트를 시키는 거예요.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왼쪽으로 n비트를 시프트를 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왼쪽으로 n비트를 시프트를 시키게 된다. 그러면 원래 자료에서 2의 n승을 곱한 것과 같다. 무슨 말일까요? 자, 보세요. 현재 우리가 마이너스 10을 제가 예를 들었어요. 마이너스 10을 예로 들었는데 얘를 왼쪽으로 한 비트를 밀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 값이 왼쪽으로 한 비트 밀었으니까 1010이었습니다. 1010이었어요. 왼쪽으로 밀었어요. 일단은 4비트를 갖고 가정합니다. 밀었으면 내가 10이었단 말이죠. 왼쪽으로 한 비트 밀었으면 1010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에 0이 이렇게 채워지겠죠. 0이 이렇게 채워지면 얘가 10이었는데 0100으로 바뀌면서 얘가 얼마입니까? 8421이니까 4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0이라는 값이 왼쪽으로 밀면서 4가 돼버렸다는 얘기죠. 근데 얘를 이렇게 부호와 1의 보수, 절대치 부호와 1의 보수, 부호와 2의 보수로 표현한 상태에서 왼쪽으로 밀었을 때, 오른쪽으로 밀었을 때는 원래 자료에 2의 n승을 곱한 거와 같은 값이 만들어진다. 원래 자료가 만약에 숫자가 2였다. 그러니까 왼쪽으로 한 비트 밀었다. 그러면 2의 n승계니까 2의 2승계에서 얼마가 나온다? 4가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반대로 오른쪽으로 n비트를 시프트 시켰다. 그러면 원래 자료에 역시 2의 n승계로 어떻게? 나눈 값하고 똑같은 값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키워드로 2의 n승계로 곱한 값과 똑같은 값이 되는 거, 2의 n승으로 나눈 값과 똑같은 값이 되는 거, 이것 따로 별표 한 개씩 해두면서 이 차이가 어디에서 차이가 난다? 왼쪽으로 한 비트, 몇 비트, n비트 시프트 시켰을 때의 결과와 오른쪽으로 n비트 시프트 시켰을 때의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자, 그래서 여러분 책에서 역시나 반드시 줄쳐야 될 부분이 여러분 책의 7번째죠. 산술 시프트라고 나와 있고
두 번째 2번, 3번에 왼쪽으로 n비트 시프트 시켰을 경우에는 원래 자료에서 이의 n승을 곱한 값과 같다는 거 반드시 거기 별표해 두시고요. 세 번째 오른쪽으로 n비트 시프트 했을 때는 원래 자료를 2의 n승계로 나눈 값과 같아진다는 거. 이것도 관련 예제가 있습니다. 그 예제를 풀 때 또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그러면 그 밑에 도표에서 설명하고 있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이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왼쪽으로 밀고 오른쪽으로 밀 때는 비어있는 자리를 0으로 채워줍니다. 0으로. 근데 여기서 보면 자, 레프트 시프트, 왼쪽으로 시프트 했을 때와 오른쪽으로 시프트 했을 때 부호와 절대치 1의 보수, 2의 보수에 따라서 패딩 비트가 달라집니다. 패딩 비트란 말 자체가 뭐냐면 이 빈 부분을 채워줄 때 쓰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1010을 이렇게 밀었잖아요. 1010 밀었을 때 1010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가 원래 비어있는 자리잖아요. 이게 밀려나니까 1010이. 그렇죠? 밀려났을 때 여기 채우는 값을 뭘로 둘 거냐 이 말이죠. 뭘로 둡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제가 그 개념 설명을 드렸으니까 0으로 채웠어요. 근데 그 값이 부호와 절대치, 왼쪽 시프트 할 경우에 부호와 절대치에서는 얘를 0으로 채워준다는 얘기예요. 부호와 1의 보수법에서는 1로 채워야 돼요. 부호와 2의 보수법에서는 0으로 채워야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그죠? 그럼 오른쪽으로 시프트 할 때는 부호와 절대치 역시 0으로 채워주고 1의 보수법에는 1로 채워주고 2의 보수법에는 1로 채워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왼쪽으로 시프트를 하나, 오른쪽으로 시프트를 하나, 부호와 절대치는 뭘로? 0으로 채워줘야 됩니다. 부호와 절대치는 무조건 0으로. 부호와 1의 보수는 1로. 부호와 1의 보수는 무조건 1로 채워주면 되죠. 근데 부호와 2의 보수는 왼쪽으로 할 때는 0으로 채워주고 오른쪽으로 할 때는 1로 채워줘야 한다. 요거를 하나 차이로 알아두시면 되겠죠. 이렇게 외우세요. 그쵸? 그래서 실제로 이제 나중에 기출문제 풀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된 문제를 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어떤 숫자를 줍니다. 이렇게 이진수로 이런 식으로 주게 됩니다. 부호 비트는 건드리면 안 돼요. 왼쪽으로 시프트 시켰을 경우에 결과로 올바른 것은, 오른쪽으로 시프트 시켰을 때 결과로 올바른 것은, 그랬을 때 부호와 1의 보수 상태에서 묻느냐, 부호와 2의 보수법으로 해서 묻느냐에 따라서 패딩 비트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값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재에 보면 체크 문제가 나와 있을 겁니다. 뒷부분에. 그 체크 문제는 나중에 본 강의가 다 끝나고 제가 뒷부분에서 풀어서 따로 이제 강의를 제작해서 넣어드리겠지만 미리 한번 풀어보시고 그 개념의 원리를 정확하게 파악해 줄 수 있으면 좋겠고요. 잘 안 되는 건 역시나 게시판을 통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해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연산 부분을 넘어가고요. 다음 페이지에 4단원의 명령 실행 부분을 잠시 보도록 하죠. 자, 명령 실행과 제어 부분에서 반드시 이제 알아야 되는 거는 지금 명령 실행과 제어 부분을 한다고 해서 또 다른 섹션을 하는 게 아니라 명령 실행은 누가 합니까? CPU가 하죠. 우리는 지금 지난 시간부터 이번 시간 계속 CPU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CPU가 어떤 명령을 내리게 되고 그 명령을 내리게 되면 또 제어를 해야 되고 또 감시도 해야 되고 감독도 해야 되고 통제도 해야 됩니다. 그죠? 또 주기억 장치와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열심히 치고받고 싸워야 되고요. 그쵸? 자, 그러면 명령 실행과 제어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마이크로라는 말 자체는 우리가 보통 쓸 때 마이크로를 이렇게 쓰죠. 이렇게. 그죠? 이거는 10의 마이너스 6승이라는 뜻이에요. 10의 마이너스 6승. 엄청나게 빠른 속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100만 분의 1이니까. 자, 그러면 이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이라는 말은 엄청나게 작다, 엄청나게 빠르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CPU 내에 기억장치는 레지스터와 플래그의 상태 변환을 일으키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마이크로란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클럭 펄스를 만들어주고 플래그를 만들어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플립플롭이 동작을 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레지스터가 동작을 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레지스터가 동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신호를 보여야 되죠. 그런 신호를 우리가 제어 신호라고 하는데 결국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을 순차적으로 일어나게 하는데 필요한 신호를 우리가 컨트롤 신호, 그죠? 컨트롤 시그널, 제어 신호를 하죠. 그래서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은 클럭 펄스의 기준을 두고 실행한다. 클럭 펄스라는 말 우리가 지난 플립플롭 배울 때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었죠. 플립플롭의 데이터가 한쪽에서는 0이 들어가고 한쪽에 1이 들어간 상태에서 클럭 펄스의 값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어떤 상태로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플립플롭의 종류에서 RS 플립플롭, JK 플립플롭, D 플립플롭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클럭 펄스의 기준에 두고 실행을 하고 있다. 자, 기억장치로부터 명령어를 인출, 꺼내고 또
해독하고 해독된 명령어를 실행하기 위해서 제어 신호를 발생한다. 결국 이 말은 뭡니까? CPU가 주기억장치 사이에서 데이터를 주고받고 가져오고 할 때 그 제어 신호를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정확하게 가져오게 만들어주는 거죠. 지난 앞 페이지에서 배웠던 그 주소 지정 방식과도 다 연관이 되는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동기 디지털 시스템에 내장되어 있는 모든 레지스터의 타이밍은 마스터 클럭 발생기에 의해서 제어되고 있다. 마스터 클럭 발생기 뭔지 몰라도 상관은 없지만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제어 신호가 발생돼서 CPU가 주기억장치에 명령을 내리고 가져오기도 하고 신호를 주고받는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실제로 이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던 부분,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또는 틀린 것은 이런 문제가 나왔겠죠. 가장 많이 나왔던 것은 세 번째에 나와 있던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을 순서적으로 일어나게 하는데 필요한 신호를 제어 신호로 한다는 말. 그래서 이 부분을 따로 별표 3개 하겠습니다.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해서 제어 신호에 대한 설명이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왔었어요. 매번 마이크로 오퍼레이션 문제가 나오면 이 문장은 결코 빠지지 않고 나오는 문장이죠. 그리고 이어서 이제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은 클럭 펄스의 기준을 두고 실행한다. 이것도 따로 별표 1개 해두시고, 물론 제가 이렇게 적은 내용은 다 시험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렇죠? 다 한 번씩 읽어봐 주셔야 되는 거고, 마지막에 여기 별표에서 설명드린 거 있죠. 여러분 책에도, 당구장 표시, 그 참고 표시로 설명되어 있는 부분이죠. 이건 산업기사에서 나왔던 문장인데, 동기 디지털 시스템에 내장되어 있는 모든 레지스터의 타이밍은 마스터 클럭 발생기에 의해서 제어되고 있다는 사실이 이제 산업기사에서 나왔던 문장이에요. 그죠? 자, 오른쪽에 이제 오답 쪽지도 보시면서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에 대한 그 정의를 묻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 충분히 맞출 수 있도록 몇 번 읽어봐달라고 부탁드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제어 신호에 대한 의미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뒷페이지, 이번 시간 마지막 페이지에서도 한 번 더 보게 되실 거예요. 자, 이어서 이제 큰 2번에 마이크로 사이클 타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마이크로 사이클 타임이라는 것은 사이클이라는 게 이제 한 바퀴 도는 시간을 의미하는 거죠. 마이크로 오퍼레이션 수행에 필요한 시간을 마이크로 사이클 타임이라 한다는 정의고요. 이런 마이크로 사이클 타임에 부여되는 방식이 크게 3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2가지만 기억하세요. 2가지. 별표 2개 하겠습니다. 2개 하고, 동기식과 비동기식으로 일단 구별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설명도 나와 있지만 비동기식 같은 경우에는 서로 다른 마이크로 사이클 타임을 정의하고 제어기가 너무 복잡해서 실제로는 구현이 안 되고 잘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제목만 비동기식 방식이 있다라는 의미만 알아두시면 돼요. 여러분이 나중에 데이터 통신, 정보통신 개론 배울 때 동기란 말의 의미와 비동기라는 의미를 그때 가서 또 자세히 배우게 될 겁니다. 동기를 영어로 하면 synchronous, 비동기를 영어로 하면 asynchronous라고 얘기를 하는데, 동기라는 말 자체는 둘의 상태를 맞춰가면서 작업하는 상태라면 비동기는 둘의 상태를 틀리게 한다는 의미예요. 그렇죠? 그래서 동기식 중에서는 이제 고정식과 가변식, 픽스드와 베리어블 2가지로 구분을 했죠. 동기식의 고정식은 수행 시간이 가장 긴 것을 정의한 방식이에요. 그리고 처리 속도의 길이가 비슷할 때 사용하는 거다. 자, 우리가 지금 마이크로 사이클 타임에서는 지금 어떤 제어 신호를 보낸다는 얘기잖아요. 이 얘기는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왜냐하면 원리 자체가 좀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데이터 통신을 공부할 때 알겠지만, 신호라는 이 시그널은요, 크게 아날로그 신호와 디지털 신호로 구분하잖아요. 아날로그 신호 같은 경우에는 신호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런 식으로 생긴 게 아날로그 신호예요. 그죠? 우리 인간의 목소리 파형하고 비슷한 거. 근데 디지털 신호라는 것은 항상 이렇게 각진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컴퓨터의 디지털 신호는 이진 신호로서 0과 1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0과 1을 표현한다는 것은 낮은 쪽을 0으로 한다면 높은 쪽을 1로 표현하는, 이걸 우리가 이진 신호, 디지털 신호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물론 볼트수로 나타낸다 그러면 이제 볼트를 아예 전압을 주지 않게 되면 얘가 신호가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낮은 전압, 예를 들어서 한 1V짜리 전압을 주고 얘는 한 5V짜리 전압을 줘서 1V를 낮은 쪽, 5V를 높은 쪽으로 해서 신호가 높고 낮고 높고 낮고, 높은 쪽을 1로 한다면 낮은 쪽을 0으로 해서 1과 0의 상태를 표현하는 이런 형태로 우리가 디지털 신호라고 하죠. 그러면 이런 디지털 신호를 이용해서 제어 신호를 이렇게 보낸단 말이에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좁을 수도 있고, 이렇게 길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반복되는 신호 중에서 일정 부분을 이렇게 자르면 하나의 어떤 주기가 만들어질 수 있죠. 하나의 주기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마이크로 사이클 타임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의 주기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사이클 타임이. 그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동기 고정식과 동기 가변식은 뭐냐면,
이 주기를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제 나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주기를 나눈 다음에 수행 시간이 긴 것을 정의한 방식이란 말은 수행 시간이 이렇게 얘는 되게 짧게 이렇게 지나가요. 그러니까 얘는 이만큼 길게 지나가요. 그러니까 길게 지나가는 얘를 기본 그 스탠다드로 고정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파악하는 방식이고, 가변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런 거 없이 전체를 가변적으로 파악을 하는 방식.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쵸? 너무 깊게 들어가면 머리가 복잡해지니까. 자, 그래서 동기고정식은 수행 시간이 가장 긴 것을, 그 중에서 가장 긴 것을 정의하는 방식이다. 반면에 동기가변식은 수행 시간을 다르게 하는 것으로서 CPU를 대신에 이렇게 하게 되면 CPU를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나한테 맞는 그런 형식으로 이제 신호를 제어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이런 제어 신호는 뭐야? CPU와 주기억장 사이에서 신호를 주고받는다는 의미겠죠. 자, 책의 내용을 좀 더 보기로 하죠. 자, 동기고정식이라는 말은 마이크로 오퍼레이션 중에서 수행 시간이 가장 긴 것을 정의하는 거고요. 동기가변식은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에 따라서 수행 시간을 다르게 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세 번째 점에 보면 CPU, 중앙처리장치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죠. 따로 줄쳐 놓고요. 자, 둘 중에서 시험에 더 많이 나왔던 것은 동기가변식이 시험에 더 많이 나왔었어요. 그렇죠? 얘를 따로 별표 하나라면 동기가변식은 따로 별표 두 개를 이렇게 할 수가 있겠네요. 얘가 더 시험에 많이 나왔으니까. 왜? CPU를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항상 그 시험에 나오는 거 보면 뭐 필요 없는 게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가 컴퓨터를 쓰면서 많이 이용되고 또 많이 효율적이고 많이 좋은 방식에 대해서 시험에 많이 나오겠죠. 뭐 그런 거 생각한다면 뭐 전혀 몰라도 가나다라의 내용을 읽어보면 좀 더 좋은 말, 그렇죠? 우리가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말, 이런 말들이 더 맞게끔 시험에 나온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명령과 제어 부분을 정리하도록 하고요. 자, 이번 시간에 하이라이트가 될 수 있는 메이저 스테이트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이번 시간 수업 시간이 좀 길어질 것 같긴 하지만 뭐 그래도 어떡하겠습니까? 그렇죠? 열심히 달려서 여러분의 목표를 꼭 달성해야 되니까. 자, 메이저 스테이트의 일단 정의는 CPU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이고, 기억장치의 사이클을 단위로 하여 해당 사이클 동안에 무엇을 위해 기억장치를 접근하는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 게 CPU가 기억장치를 접근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실제로 CPU가 기억장치를 접근할 때 이러한 그림과 같은 과정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 출발이 이제 인출 사이클, 뭔가를 인출하기 위해서 들어간다는 얘기죠. 패치 사이클입니다. 그러면 이 인출 사이클을 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과정을 계속 어떤 식으로든지 맴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인출 사이클을 통해서 실행을 하게 되죠. execute, 실행을 하게 되고, 실행을 하다가 보면 어떤 이상 현상이 발생돼요. 그리고 우리가 interrupt라고 하죠. 그럼 interrupt에 빠질 수도 있고, interrupt에 빠진 것을 해결을 하게 되면 다시 원래 상태, 준비 상태, 인출 상태로 돌아가게 되고, 인출 상태에 갔다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다시 간접 사이클로 넘어올 수 있고, 간접 사이클 갔다가 다시 실행으로 갈 수도 있고, 그죠? 이런 화살표 방향으로 해서 어떤 메이저 스테이트 상태에 따라서 내가 어디로 가느냐. 결국은요, 어떤 일 처리하기 위해서는 뭐다? 패치, 준비 상태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준비 상태에서 내가 어떤 그 실행을 하게 가야 되겠죠? execute. 실행 상태로 가기 전에 간접 상태로 빠졌다가 실행 상태로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실행하다가 보면 인터럽트가 발생되니까 인터럽트를 해결하고 다시 원래의 상태, 준비 상태로 갔다가 결과물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결국 준비, 이 부분을 준비 상태라고 본다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실행을 해야 될 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결국 준비 상태에서 실행한다. 이게 가장 정석이지만 때에 따라서 간접 사이클을 통했다가 실행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실행으로 갔다가 보니까 문제가 발생해요. 인터럽트라는 개념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예기치 않은 상태에서 뭔가가 중단되는 상태예요. 제가 지금 강의를 하다가 그럼 정전이 됐다. 그럼 강의 끝나는 거잖아요. 다시 찍어야 되잖아. 이런 것들이 인터럽트의 한 종류가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인터럽트가 발생했다. 그죠? 실행하다 인터럽트가 발생했어요. 그럼 인터럽트를 복구를 해야 되겠죠. 복구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준비 상태로 간다는 게 중요합니다. 준비를 했다가 인터럽트가 발생해서 인터럽트의 문제를 해결하고 복구를 하면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시 준비 상태로 갔다가 다시 한번 실행에 도전하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이런 형태의 사이클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구체적인 부분을 설명을 드린다 그러면 그 첫 번째가 간접 단계, 인다이렉트 사이클인데, 자, 간접 단계, 지금 제가 원래는 인출부터를 먼저 설명드리고 실행부터 먼저 설명드리고 이렇게 순서대로 가야 되는데, 이거 화면상으로서 이제 간접 단계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인다이렉트 사이클. 자, 어떤 명령의 수행 시 유효 주소를 구하기 위한 메이저 상태다. 그러니까 간접 사이클로 간다는 것은 바로 실행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어떤 데이터를 가져와서 그 데이터를 갖고 연산을 해서 실행을 해야 되니까 그 데이터를 찾아가기 위한 간접 사이클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간접 사이클은 간접 단계 동안에 기억 장치로부터 오퍼랜드 번지수를 그죠? 가져와서 그죠? 기억 장치, 주기억 장치의 번지수를 찾아가서 거기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execute 실행하라고 한다는 거죠. 물론 실행 상태에서 데이터를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다면 준비가 다 됐기 때문에 바로 실행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여기 가서 주소를 가져와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실행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실행 단계에서는 실제로 명령을 실행하는 단계예요. 모든 준비가 끝났고 모든 인터럽트가 해결돼서 다시 준비 상태로 오거나 간접 상태로 넘어가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실행 상태로 오거나 실제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단계가 실행 상태가 되는 거죠. 자,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은 실행 단계 부분과 또 인터럽트 사이클 부분이 시험에 잘 나와요. 그러니까 인터럽트 사이클 부분과 인출 사이클 부분 다음 페이지에서 한번 더 이어서 보도록 하죠. 자, 보면 이제 인출 단계가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고 또 인터럽트 단계도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 물론 실행 단계도 시험에 잘 나오지만 실행 단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실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험에 나온다 하더라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시험에 잘 나오는 구체적인 부분은 이제 인출 단계와 인터럽트 단계인데요. 자, 인출 단계는 준비하는 단계다. 패치하는 단계다. 주기억 장치의 지정 장소로부터 명령을 읽어서 CPU에 가지고 오는 단계다. 실행하기 위해서. 자, 인터럽트를 처리한 후에 다음 전환으로 될 메이저 스테이트다. 그러니까 아까 앞에 그림에서 패치 상태에서 실행 상태로 넘어왔다가 인터럽트가 발생되면 인터럽트 상태로 넘어왔잖아요. 이 상태에서 인터럽트가 해결됐다고 해서 바로 실행 상태로 가는 게 아니라 다시 준비 상태, 패치 상태로 왔다가 실행 상태로 간다는 거. 이 말이 상당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설명이 바로 그 말이죠. 인터럽트를 처리한 후에 어디로 갑니까? 실행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다시 패치 상태로 돌아와야 돼요. 그죠? 자, 그래서 그 단계를 이제 표로서 설명해 놨는데 인출 단계에서 일어나는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의 단계를 표에서 설명된 거예요. 이렇게 또 영어 약자로 막 나왔다고 절대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프로그램 카운터의 내용을 다음에 실행할 번째의 내용을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에 넣어놓고 MAR 우리 앞에서 배웠습니다. 그죠? 주소 기억장치에 메모리 어드레스 넣어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T1, T2, T3의 T는 트랜잭션입니다. 작업을 의미하는 거죠. 두 번째 작업에서는 그 MAR에 들어가 있던 그 값을 MBR로 넣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PC는 PC 플러스 1이라는 것은 프로그램 카운트의 값을 하나 증가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실행할 번째의 값을 또 기억할 수가 있으니까. 뭐가? PC가. 아직까지 PC가 뭔지 모르면 안 돼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OPR에다가 MBR을 넣어놓고, 그러니까 PC의 값을 MAR에 넣어놓고 그 MAR 값을 MBR에 넣어놓고 다시 그 MBR 값을 OPR에 넣어놓는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래서 그 MBR에 들이는 것을 인스트럭션, 명령어를 처리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트랜잭션 4에서 F 값에 1을 넣거나 또는 R 값에 1을 넣는 과정을 만들어주면서 이 패치 상태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되고 이 설명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고 제가 설명드렸던 그대로이기 때문에 이 순서를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두시는 게 눈여겨봐 두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자, 인터럽트 단계에서는 하드웨어로 실행되는 서브루틴의 호출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인터럽트 사이클이라는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을 의미하는 거죠. 결국 이제 얘랑 비교해서 시험에 잘 나오겠죠. 이거 이렇게 쭉 그려놓든지 아니면 이거 이렇게 쭉 그려놓고 난 다음에 얘가 어느 상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라고 묻는 거예요. 비교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인터럽트 단계는 프로그램 카운트의 값을 MBR에 넣어요. 얘는 프로그램 카운트의 값을 MAR에 먼저 넣어요. 그쵸? 얘는 프로그램 카운트 값을 MBR에 넣고 MBR에 넣음으로써 PC 값은 다시 0으로 만들어주는 거야. 왜 0으로 만들죠? 어떤 일을 막 이렇게 처리하다가 그쵸? 인터럽트가 발생됐어요. 인터럽트가 발생됐다는 얘기는 문제가 생겼다는 거잖아요. 그 문제를 생기고 난 다음에 문제를 다 해결하고 난 다음에 다시 어디로 가야 돼? 다시 처음 상태로 가야 돼요. 처음 상태가 어딘데? 패치 상태. 패치 상태로 간다는 얘기는 다음에 실행할 명령의 번지수가 뭐가 되는 거야? 0번지가 되는 거야.
우리가 주기억장치 메모리가 이렇게 있으면 메모리의 맨 첫 번째 공간이 0번지, 1번지, 2번지, 3번지 쭉 나간단 말이죠. 이쯤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 인터럽트가 해결이 되고 나면 다시 처음 상태, 패치 상태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 카운터 값을 0번지로 바꿔줘야 돼. 그쵸?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도 프로그램 카운터를 MAR에 넣게 되고, 그쵸? 그 다음에 프로그램 카운트 값을 증가시켜 주게 되고, 그 다음에 MBR의 값을 또 M, 요게 MAR입니다. MAR에 또 넣게 되고, F 값, R 값 둘 다 0으로 바꿔주는. 이걸 다 외우면 좋겠지만, 키워드 부분만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돼 있는 부분. 그리고 PC의 값을 MAR에 넣고, PC의 값을 MBR에 넣는다는 요 차이점에서 인출 단계의 과정과 인터럽트 단계의 과정을 구별해서 외워두시면 시험 문제에서는 이거 그려놓고 이게 무슨 단계에 대한 얘기냐 이렇게 나올 거니까 주관식으로 나오지는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쵸? 자, 정리가 되시죠? 자, 이렇게 해서 메이저 스테이트의 4가지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주요 명령의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의 연산자, AND, ADD, LDA 이 부분이 여러분 책에도 쭉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설명이 되고 있는데 역시나 시험 문제 나온다 그러면 요런 과정을 적어 놓고 이게 무슨 연산에 관련된 얘기냐 나오니까 키워드만 정리하시면 돼요. AND는 키워드가 뭐다?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해놨죠? 자, 이런 식으로 accumulate in AC, accumulate가 뭡니까? 연산장치에 속하는 임시기억 장소가 되겠죠. 연산의 결과를 일시적으로 기억하는 장소. 자, 그러니까 뭐 accumulate의 내용과 MBR,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AND 연산을 하겠다. 이거 나오면 AND니까 이거 따로 외울 필요 없겠죠. 문제 속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죠. 얘도 add라는 것은 연산하는 거죠. 그래서 accumulate의 내용과 MBR의 내용을 뭐 한다? 플러스 하는 거다. add 하는 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LDA라는 것은 load to AC니까 accumulate에 들어있는 내용을 로드 시키겠다는 얘기죠. 불러온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그러면 이제 키 포인트는 뭐겠습니까? MAR의 MBR의 내용을 가져오고, 그러면 그 MAR의 내용을 MBR로 보내고, 그 다음에 accumulate와 MBR의 내용을 더해주는 이런 형태로 되는데, 얘랑 헷갈릴 이유는 뭐가, 차이점은 뭐겠습니까? 이거 AC에다가 0으로 값으로 되돌려준다. 왜냐하면 메모리 내용을 AC로 가져와 버리니까, 그쵸? 비워져 버리는 거니까 0 값을 다시 그 AC의 값에 넣어준다는 얘기는 accumulate 값이 비워진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STA는 이제 스토어라는 약이죠. 스토어는 저장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누산계의 내용을 메모리에 저장하는 거니까 맨 마지막에 MBR을 메모리 M에다가 저장한다. 요거 보시면 되겠고요. 뭐 브랜치 나오는 이 BUN 뭐 그렇게 시험에 나오는 얘기는 아닌데 눈여겨만 봐두세요. MBR을 프로그램 카운트에 넣어주는 거. 자, BSA라는 것은 복귀 주소를 저장하고 부 프로그램을 호출할 때 쓰는 거. 부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매크로랑 비교해서 반복되는 것을 따로 만들어두는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ISZ이라는 것은 역시 메모리 값을 읽고 그 값을 1 증가시킨 후에 음수에서 시작하는 그 값이 0이면 현재 명령을 건너뛰고 다음 명령으로 이동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if라는 그 문이 따로 쓰이겠죠. 만약에 MBR이 0이면 PC 값을 하나 증가시켜라. 뭐 이런 문장이 나온다면 ISZ에 대한 얘기다. 뭐 시험에 그렇게 많이 나온 경우는 산업기사에서 한번 나왔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던 거 별표 따로 하겠습니다. 2번에 add 별표 하나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3번에 LDA 요거 별표 2개 할게요. 그래서 여기 있는 1번부터 7번까지의 내용 중에서는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던 게 3번에 있는 load to AC LDA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으니까 기억해 주시고, 산업기사에서는 STA가 종종 많이 나왔다는 거 따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메이저 스테이트까지 정리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이 마이크로 그 오퍼레이션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부분인데 잠시만 정리하고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어 데이터 부분 있죠. 그 제어 데이터 부분에서 이제 그 산업기사가 나왔던 부분이 여러분 1번에 제어 데이터의 종류를 묻는 문제가 시험에 자주 나왔었어요. 산업기사. 그래서 제어 데이터의 종류는 각 메이저 스테이트 사이의 변천을 제어하는 제어 데이터와 그 다음에 CPU의 제어점을 제어하는 제어 데이터, 그리고 인스트럭션, 명령어의 수행 순서를 결정하는 제어 데이터, 요 세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이제 산업기사에서 많이 나왔었고요. 기사에서는 그 두 번째 있는 제어 데이터가
될 수 있는 것을 묻는 문제가 시험에 많이 나왔었어요. 따로 별표를 하나 해둘게요. 2번에 연산자의 종류, 그리고 인스트럭션의 주소 지정 방식, 연산 결과에 대한 상태 플래그에 관련된 내용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그 산업기사에서 많이 나왔었고, 제어 데이터가 될 수 있는 것, 이 부분은 따로 별표 하나 해두시고, 기사에서 많이 나왔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어장치의 특징을 비교하는 부분에서는 이제 그 고정 그 배선 제어장치와 마이크로 프로그램 방식 두 가지인데, 고정 배선 방식은 속도가 빨라요. 그쵸? 속도가 빠른데, 마이크로 프로그램 방식 비해서는 가격이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좋으면 꼭 단점이 있겠죠. 그죠? 속도 빠르니까 쓰고 싶은데 가격이 너무 비싸서 속도가 조금 느리더라도 마이크로 프로그램 방식을 써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고정 배선 방식의 매 속도가 느리지만 가격은 오히려 더 싸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비교해보면 고정 배선 제어 장치가 훨씬 더 좋습니다. 속도가 빠르니까. 속도가 빠르면 어떻습니까? 복잡하겠죠. 시계 같은 거 보면 고가의 시계일수록 안에 뜯어보면 더 복잡해요. 그죠? 맞죠? 그래서 고정 배선 제어 방식은 경제성은 좀 비경제성이 있다. 그러니까 좀 비싸다는 얘기겠죠. 융통성 없고요. 구성은 하드웨어로 되어 있고 제어 메모리는 필요가 없어요. 근데 마이크로 프로그램 방식은 소프트웨어로 되어 있고 제어 메모리는 따로 필요하지만 융통성이 좋고 경제적이기 때문에 마이크로 프로그램 방식을 우리가 더 많이 쓰는 형태로 되겠죠. 그 두 개를 비교하는 형태도 같이 좀 봐두시고요. 자, 이어서 이번 시간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마이크로 프로그램에 대한 정의인데 뭐 칠판에 따로 제가 정리를 해드렸지만 별표 따로 하겠습니다. 1번에 어떤 명령을 수행할 수 있도록 된 일련의 제어 워드가 특수한 기억장치 속에 저장된 것으로 각종 제어 신호를 발생시킨다는 의미가 마이크로 프로그램이 하는 일이라는 거. 요거 따로 별표해 둘게요. 이렇게 시험에 한 2번 정도 나왔었습니다. 별표해두고 나머지는 쭉 읽어보시고 5번에 따로 또 별표할게요. 5번에 요거 마이크로 프로그램이 저장되는 제어 메모리에는 주로 롬에 주로 사용되고 있고 사용자가 변경시킬 수 없다. 주기억 장치 중에서는 우리가 램과 롬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겁니다. 램이라는 것은 휘발성 메모리고 여러분 집에서 많이 쓰는 주기억 장치예요. 근데 롬이라는 것은 롬의 약자가 리드 온리 메모리죠. 오직 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데이터를 한번 기억시키면 그 다음부터 기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롬에 주로 사용되고 사용자가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은 리드 온리 메모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의미가 되겠죠. 됩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별도의 번역과 램으로 접근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소프트웨어와 구별해서 펌웨어로 얘기를 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펌웨어라는 것은 우리 컴퓨터는 크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분하잖아요. 하드웨어를 기계라면 소프트웨어는 프로그램이 되겠죠. 그러면 하드웨어도 아니고 소프트웨어도 아닌 중간자의 형태의 입장을 우리가 펌웨어라고 하는데 펌웨어의 대표적인 메모리를 우리가 롬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좀 길게 진행이 된 것 같은데요. 정리를 하자면 이번 시간에 공부한 내용이 뭡니까? 주소 지정 방식과 연산에 대해서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명령 실행과 제어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결국 이번 시간, 지난 시간, 이번 시간에 이어서까지 우리가 계속 했던 게 누구에 대해서 배운 거예요. 그쵸? 우리 인간의 두뇌를 파악한 거야. 컴퓨터의 두뇌가 뭡니까? CPU 있죠. 중앙 처리 장치가 구체적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로 컴퓨터를 쓰면서 우리가 그런 원리를 몰라도 상관없이 컴퓨터를 쓸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정보 처리 기사, 산업 기사를 공부하시는 입장에서 그런 컴퓨터의 원리는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CPU랑 조금 이제 떨어집니다. 그죠? 다음 시간에 제 8강에서는 주기억 장치와 보조 기억 장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이제는 조금 여러분이 큰 산을 전자계산기 구조에서 가장 높은 산을 넘었다고 보시면 돼요. 가장 중요한 게 CPU고 CPU가 가장 어렵고 그런 부분인데 다음 시간부터 공부하게 될 주기억 장치, 보조 기억 장치,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 특수 기억 장치, 그 다음에 이제 병렬 처리기까지 하면 우리 전자계산기 구조의 강의가 다 끝나게 되는데 가장 큰 산을 넘었다는 안도감에 정리 잘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조금 더 여유있게 또 재밌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목이 다 칼칼해집니다. 목이 다 쉰 것 같아요. 그죠? 즐거운 하루 되시고 다음 시간에 더 활기찬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